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위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재정적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야를 넓히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을 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해온 나라예요.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프리드먼의 말을 빌려서 단순하게 보면 상품 대비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긴축을 해서 돈을 줄이면 물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반대로 수요가 줄면은 재고가 들고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신흥국으로 공장이 이동한다라던가 생산 효율이 증가한다던가 공장 자동화, AI는 물가를 낮추게 되겠죠. 반세기도 전에 프리드먼은 본원통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통화 승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광의 통화도 약 3%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GDP 상승분이 실질 경제성장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경제성장률을 연 3% 수준으로 상승했다라 가정하면은 2021년 대차 대조표는 1.3조 달러에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8.8조 달러였습니다. 즉 이번에 인플레이션 원인은 프리드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7조 달러를 더 찍어낸 연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A. 스톡맨이 쓴 도서 만들어진 붕괴를 참고했습니다. 1978년 미국은 케인즈주의 사상을 담은 험프리 호킨스법을 제정했는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연준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 이후부터 상품 가격보다 자산 인플레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자산 가격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마음껏 달러를 찍어내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 이 바람을 탄 투자자들은 부자가 됐죠. 미국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저자인 데이비드는 레이건 공급주의자예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립스 곡선을 먼저 잠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필립스 곡선 이론에 따르면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반비례합니다. 노동력과 생산력이 완전히 활용되어서 실업률이 낮았을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이론이에요. 물가는 상품 서비스가 소비 욕구를 따라잡지 못할 때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월가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지 않으면 시장을 자극해서 거시경제 욕조를 채워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중국의 제조 공장이 늘어나고 해외의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필립스 곡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실업률과 PCE도 왜곡되기 시작해요. 일반 실업률은 실업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자만 집계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PCE 디플레이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싼 물건을 찾고 더 적게 소비하는 표면적인 현상만 반영합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감추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두 지표가 한계가 명확하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987년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후에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어요. 1952년부터 1987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대차대조표가 연 0.82%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린스펀 취임 이후로는 연 8.12%씩 늘어났습니다. 반복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연준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수요 자극을 처방했기 때문이죠. 이 처방으로 인해서 완전 고용과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보다는 실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주식, 부동산 같이 자산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초래했어요. 공공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를 저금리로 감췄죠. 지불 이자가 줄어드니까 부채가 늘어도 부담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방정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미국의 부채는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지할 당시에 미국의 총 부채는 GDP의 151%인 1조 6,50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20세기 경제 부흥기에 근소한 편차를 유지해왔던 암묵적인 국가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150%입니다.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던 1987년에는 GDP의 219%가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2007년 주택시장 붕괴 직전까지는 GDP의 358%였고요.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까지 확대됐었던 2021년 9월에는 GDP의 370%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채 상승 속도는 빠른데 소득의 상승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1951년부터 70년까지는 세계대전 이후의 근본위 제도 시대였었거든요. 이때는 연 3.72%였었고요. 1970년부터 1987년까지 근본위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명목화폐 시대였었습니다. 연 3.24%였었어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스펀이 재임했던 머니펌핑 시대입니다. 연 3.08%였어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부채가 폭발했던 금융위기 이후 시대에는 소득의 상승 속도가 연 1.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소득의 상승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산 인플레가 발생했지만 연준은 자산을 인플레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CPI와 PCE는 그동안 낮게 나왔고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이유로 연준은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연평균 1.4조 달러씩 사들였습니다. 그럴수록 자산 인플레는 더 심해졌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거라고 믿었죠. 그냥 믿은 겁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 대비 주택 중위 가격을 보면은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목표가 연 2%였고 이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왔는데 왜 국민들은 가난해져 있을까요? 왜 2%여야 되는지 실증적 이론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2%가 적당하다는 말을 할 뿐이죠. 그럼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준금리는 나날이 낮아졌고 실질 임금은 늘지 않았어요. 그 이득을 기업들이 가져갔죠. 또한 기업들은 캐리 트레이드, 지원금, 세액공제, 자동화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넘치는 달러는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주택시장으로도 돈이 몰려왔습니다. 1982년에 러스트벨트 인근 대도시 주택 중위 가격은 전년 대비 24%가 올랐어요. 2005년 그린스펀 시절에는 주택 중위 가격이 전년 대비 10.7%가 올랐습니다. 2021년 주택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15.7%가 올랐습니다.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투자했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이 돈을 벌었죠.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이 몇몇 대도시를 빼고는 주택 매물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되죠. 여기에 팬데믹 때 정부 주도의 모기지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잠기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모기지 채권도 한 달에 400억 달러씩 광적으로 매입을 해줍니다. 주택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르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빼앗긴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됐고 즉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 주식가격과 주택가격은 언젠가 후유증이 오겠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자 자산 가격이 작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고평가가 되었던 주식들은 반토막을 넘어서 10분의 1 이하로 하락했죠. 2021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었던 증시는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취하고 있는데 5월 기준으로 버핏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 152%와 비슷한 1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쇼 500의 시가총액과 GDP 대비 비율을 보면요. 1996년 12월에는 GDP의 87%였었고요. 2000년 3월에는 GDP의 130%, 2007년 10월에는 GDP의 106%, 2019년 12월에는 GDP의 152%. 갑자기 올라가죠? 2021년 8월에는 GDP의 200%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증시가 좀 꺼지고 나서 2023년 5월에는 버핏 지수를 봤을 때 163%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자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 인플레가 1970년대처럼 두 자리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인플레는 자산 인플레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의 후유증은 연준 내부와 월가에서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연준은 내부에서 합의한 사항을 포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가 리츠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어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를 올리면 팽창한 은행 수익과
솟구친 시가총액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책이 나오고 저자가 집필했던 당시의 예상대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신봉이 무너졌죠.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 우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서 구조적인 위기를 피해야 할까요? 이 책을 쓸 때와 지금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 예상했던 위기가 그대로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봐야 될 책입니다. 이 책은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진실과 구조적인 문제점, 과거 인플레이션의 사례, 버블이 낀 자산 시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저자인 데이비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극심했었던 당시 미국의 미시간주 하원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예산관리실 총무국장을 지내고 이후에 사모펀드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접 겪었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들어진 붕괴, 이 책을 읽어보고 인플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